제르베즈의 생일은 7월 19일이었다. 이런 날이면 쿠포의 집에서는 언제나 잔치를 열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었다. 모두들 일주일분이나 되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공처럼 뚱뚱해져서 나올 정도였다. 그럴 때면 있는 돈을 동전 한 푼 남기지 않고 깨끗이 써버렸다. 달력에 여러 성자를 기록해 두는데 그건 역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구실이었다. 비르지니는 코 밑에 맛있는 음식을 채워넣는 제르베즈를 칭찬했다. 모든 것을 술 마시는 데 탕진해 버리는 남편도 있는데 집안이 술로 떠내려 가기 전에 우선 뱃속을 채워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술집에 돈벌이를 시켜주든 푸주간에 돈벌이를 시켜주든 마찬가지 아닌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제르베즈는 항상 그것을 구실로 삼았다. 참으로 곤란한 일이기는 했으나 그들이 동전 한 푼 저축할 수 없는 것은 쿠포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꾸만 살이 찌고 다리는 지방질로 부풀어 올라 그만큼 짧아 보였으며 따라서 더욱 심하게 절었다. 그 해는 한 달 전부터 그녀의 생일에 가는 소문이 돌아 모두들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무엇을 해먹을까 골똘히 생각하면서 입맛을 다졌다. 가게에서 연회를 베푸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일이었다. 매우 기발하면서도 시시하지 않은 갈채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말이지 언제나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 요즘 제르베즈의 걱정거리는 그날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였다. 식탁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은 12사람 이상도 이하도 곤란했다. 자기와 남편, 시어머니, 르라, 자기네 식구만으로도 4사람이었다. 그녀는 아무래도 그제 모자, 부하성 부부를 초대해야 했다. 처음에는 피트와 부인과 클라망스는 너무 허물없이 가깝게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초대하지 않기로 했으나 그들 앞에서 항상 그 축일 잔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게다가 그녀들이 아주 불평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으므로 할 수 없이 2사람도 초청했다. 이렇게 되어 4사람에 4사람을 합하면 8사람, 거기에 다시 2사람을 더하면 10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12사람을 초청하고 싶었으므로 얼마 전부터 자기와 다시 사귀었으면 하는 눈치를 보이는 로리의 부부와 화해를 했다. 말하자면 로리의 부부가 만찬에 참석해서 술잔을 들고 화해를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집안끼리 언제까지나 등을 돌리고 살 수는 없었다. 그리고 생일이라는 생각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그것은 여관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날이었다. 보슈 부부도 이 화해의 이야기를 듣고는 곧 상냥해져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제르베즈에게 접근해 왔으므로 그들도 참석을 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써 아이들은 별도로 하더라도 14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여태까지 이렇게 큰 만찬회를 열어본 적이 없었다.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족스럽기도 했다. 생일은 마침 월요일이었다. 이것도 다행이었다. 제르베즈는 모든 준비를 일요일 오후에 하기로 작정했다. 토요일에는 다림질하는 여직공들이 일을 부지런히 해치우고 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가게에서 오랫동안 입씨름을 했다. 그러나 한 가지 메뉴만은 3주일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살찐 거위구이였다. 모두들 식탁에 모여 입맛을 다시며 그 이야기를 했다. 거위는 이미 사놓은 상태였다. 쿠퍼 어머니는 일부러 그것을 들고 나와서 클레망스와 피트와 부인에게 들어보라고 하면서 무게를 측정하려고 했다. 감탄의 소리가 들렸다. 그만큼 그 거위는 살갗이 우툴우툴하고 노란 지방질 때문에 굉장히 커 보였던 것이다. 그 전에 수프가 있어야겠지? 제르베즈가 말했다. 포타주와 삶은 고기를 저민 것이 좋겠어. 그리고 소스도 한 접시 필요할 테고. 기다리 클레망스는 토끼고기를 제안했지만 토끼고기는 평소에 먹던 것이어서 모두들 그 음식에는 실증을 냈다. 제르베즈는 다른 고급 요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피트와 부인이 송아지고기 스튜를 하자고 하자 모두들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것은 정말 기막힌 생각이었다. 송아지 스튜는 최고 요리라 부를만 했다. 그 다음에는 소스 요리가 한 접시 있어야겠지. 쿠퍼 어머니는 생선을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여자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다리미를 세차게 두드렸다. 아무도 생선은 좋아하지 않았다. 생선은 배도 차지 않을 뿐더러 가시가 많아 귀찮았던 것이다. 사팔뜨기 오기스틴이 당돌하게도 붉은 가오리가 좋다고 하자 클레망스는 그녀를 한 대 찰싹 갈겨서 입을 다물게 했다. 마침내 여주인이 감자를 곁들인 돼지고기 에피네를 생각해냈다. 그러자 모두들 또다시 얼굴이 밝아졌다. 그때 비르지니가 상기된 얼굴로 호동지동 바람처럼 들어왔다. 마침 잘 오셨어요. 어머니, 그 가오리를 보여드리세요. 제르베즈가 외쳤다. 그래서 쿠퍼 어머니는 또다시 거위를 가지러 갔다. 비르지니는 그것을 두 손으로 들었다. 그녀는 탄성을 질렀다. 어쩜 이렇게도 무거울까? 그러나 그녀는 곧 그것을 작업대 가장자리의 페티코트와 셔츠의 꾸러미 사이에 놓았다. 그녀는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안쪽 방으로 제르베즈를 끌고 갔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녀는 빠른 소리로 말했다. 난 당신에게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 거리 끝에서 누구를 만난지 아시겠어요? 랑티예요. 그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급히 달려왔죠. 당신 일이 걱정되었어요. 제르베즈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그 재수없는 인간이 도대체 자기에게 무슨 볼 일이 있는 걸까? 하필이면 생일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쑥 나타나다니. 그녀는 운이 없었다. 조용히 마음 놓고 즐길 수가 없었다. 그러나 비르지니는 그런 일로 마음을 쓰는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렇고 말고 랑티에가 그녀의 뒤를 밟거나 한다면 경찰관을 불러서 컴컴한 유치장에 쳐넣으면 그만이었다. 남편이 경찰관이 되자 지난 한 달 동안 이 키가 큰 갈색머리 여자는 거만한 태도로 아무라도 잡아놓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리고 정말 소리를 높여서 자기가 손수 그런 못된 인간을 파출소로 끌고 가서 푸아송에게 넘겨주고 싶다면서 거리에서 그 남자에게 한번 붙들려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르베즈는 여직공이 듣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는 몸짓을 했다. 그녀는 먼저 가게로 돌아와서 침착한 태도로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야채가 필요하겠지? 그래요. 베이컨을 곁들인 완두콩 어때요? 난 아마 그것만 먹을 거야. 비르지니가 말했다. 그래요, 그래. 베이컨을 곁들인 완두콩. 다른 여자들도 모두 찬성했다. 그동안 오기스트는 미친 듯이 날뛰며 난로에 부젓가락을 쑤셔댔다. 이튿날 일요일 3시가 되자 쿠퍼 어머니는 자기 집에서 2개의 화덕과 보슈 집에서 빌려온 흙화덕에 불을 지폈다. 3시 반부터는 이웃 식당에서 빌려온 큰 냄비에 수프를 끓였다. 송아지 슈튜와 돼지 에피네는 다시 삶는 것이 맛이 좋기 때문에 전날부터 만들기로 했던 것이다. 단지 송아지 스튜에 넣을 소스만은 식탁을 차릴 때 진하게 만들면 되었다. 포타주와 베이컨을 곁들인 완두콩 그리고 거위구이는 월요일에 하면 되었다. 안쪽 방은 3개의 화덕 때문에 매우 밝았다. 작은 냄비에서는 버터 소스가 밀가루 타는 연기와 함께 기름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한편 큰 냄비는 보일러처럼 육중하고 깊은 소리를 내면서 옆구리를 흔들어대며 증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쿠퍼 어머니와 제르베즈는 하얀 앞치마를 걸치고 파슬리를 고르기도 하고 후추랑 소금을 찾기도 하고 나무젓가락으로 살코기를 휘젓기도 하면서 바쁘게 방 안을 돌아다녔다. 두 사람은 쿠퍼를 밖으로 쫓아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방해를 했다. 만들고 있는 요리가 건물 전체에 대단히 맛있는 냄새를 풍겼으므로 붉은 여자들이 무슨 구슬이든 붙여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보려고 차례로 내려왔다. 그러고는 제르베즈가 뚜껑을 열어 보일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다. 5시쯤 비르지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또다시 랑티에를 보았다. 이 거리에 발을 들여놓으면 언제나 그 남자와 만났다.
보슈 아주머니도 그가 길 한 구석에서 수상한 표정으로 목을 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때 마침 숲 위에 노을 삶은 파를 사오려던 제르베즈는 겁을 내어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관리인 여자와 재봉사가 단도나 권총을 프로코트 자락 속에 감추고 여자들을 노리고 있는 사나이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녀는 더없이 두려워졌다. 그런 일은 날마다 신문에 실렸다. 저런 비열한 인간은 옛날 자기 여자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샘이 나서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비르지니가 친절하게도 삶은 파를 사다 주었겠다고 했다. 여자들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 이 가엾은 여자를 죽일 수는 없지 않는가. 파를 사서 돌아오자 비르지니는 이제 랑티에가 보이지 않더라고 말했다. 들킨 줄 알고 도망간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작은 냄비를 둘러싸고 이 사내에 관한 이야기가 밤까지 계속되었다. 보슈 아주머니가 쿠퍼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르베즈는 더욱 겁을 집어먹고 이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그에게 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만약 그가 알게 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다. 남편은 며칠 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화를 내며 주먹으로 벽을 쳤는데 그것은 그 일을 눈치채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두 사내가 그녀를 사이에 두고 서로 주먹 다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녀는 두 손이 벌벌 떨렸다. 그녀는 쿠퍼를 알고 있었다. 그는 질투심이 많은 사내니까 함석 일을 할 때 쓰는 큰 가위를 들고 랑티에게 덤벼들 것이다. 내 여자가 이와 같은 참혹한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을 때 재를 뿌려놓은 화덕에서는 소스가 조용히 끓고 있었다. 쿠퍼 어머니가 뚜껑을 열자 수티와 에피네는 차분한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고 있었다. 스프 냄비는 배를 햇볕에 드러내고 코를 고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들은 마지막에 고깃국의 맛을 보기 위해서라며 스프를 한 숟갈씩 맛보았다. 마침내 월요일이 되었다. 제르베즈는 만찬에 참석하는 14사람이 모두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가게에 상을 차리기로 결정했다. 그러고는 아침부터 식탁을 어느 방향으로 놓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자로 재보았다. 그 결과 세탁물을 옮기고 작업대를 치워야 했다. 작업대를 다른 받침대에 얹어서 식탁 대용으로 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소동 중에 손님이 한 명 와서 금요일부터 세탁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다고 화를 버럭 냈다. 모두들 자기를 상대하지 않자 그 손님은 당장에 세탁물을 내놓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제르베즈는 변명을 하면서 대담하게도 거짓말을 했다. 그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다. 오늘은 대청소하는 날이라 내일이 되어야 여직공들이 출근할 것이다. 내일은 그녀의 세탁물을 제일 먼저 해주겠노라고 약속하고 달래보냈다. 손님이 나가자 그녀는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사실 손님의 요구대로 한다면 자신은 밥 먹을 겨를도 없을 것이며 지금처럼 항상 웃는 얼굴만 해야 한다면 자기 목숨은 훨씬 단축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붙잡아 매놓는 개도 아니지 않는가. 정말 터키 황제가 손수 칼날을 가지고 와서 10만 프랑을 내겠다고 해도 그녀는 이 월요일에는 다름질을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이제야 겨우 약간의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말이다. 오전 중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사느라고 매우 바빴다. 제르베즈는 3번이나 밖으로 나가서 나귀처럼 잔뜩 짊어지고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한 번 더 포도주를 사러 나가려 했을 때는 이미 그만한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포도주는 외상으로도 들여놓을 수 있지만 살림을 하자면 예상치 않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돈 한 푼 없이 해나갈 수는 없다. 그녀는 안쪽 방에서 쿠퍼 어머니와 걱정을 하며 적어도 20프랑은 필요하다고 계산을 했다. 100수짜리 은화 4개를 어디서 구한담? 쿠퍼 어머니는 옛날 바티뇰 극장에 나가고 있던 삼류 여배우의 가정부로 일한 적이 있었으므로 공설 전당포 얘기를 했다. 제르베즈는 안도의 웃음을 지었다. 참 어리석지. 그걸 잊고 있었다니. 그녀는 재빨리 냅킨에 검은 명주 드레스를 싸서 핀으로 꽂았다. 그리고 손수 쿠퍼 어머니의 앞치마 밑에 그 꾸러미를 감추어 근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베이에 납작하게 붙여 가도록
했다. 그러고는 쿠퍼 어머니를 뒤따르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 문간 위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쿠퍼 어머니가 석탄 가게 앞까지 가기도 전에 다시 불러들였다. 어머니, 어머니! 그녀는 쿠퍼 어머니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손에서 결혼 반지를 뺐다. 이것도 함께 가져가세요. 좀 더 빌릴 수 있을 테니까요. 이윽고 쿠퍼 어머니가 25프랑을 가지고 오자 그녀는 너무나 기뻐 춤이라도 출 듯이 뛰어올랐다. 그러고는 거위고기와 함께 마실 포도주 6병을 별도로 주문하러 갔다. 로리의 부부의 콧대를 꺾어 놓을 작정이었다. 로리의 부부의 콧대를 꺾는다는 것은 쿠퍼 부부가 2주일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꿈이었다. 로리의 부부는 참으로 희한한 한 쌍이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마치 훔쳐오기라도 한 것처럼 방문을 잠가 놓았다. 그렇다 두 사람은 창문을 담요로 가리고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일체 소리를 내지 않고 서둘러 먹어치웠다. 이튿날은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이웃에서 알까봐 먹고 버린 뼈를 쓰레기통에도 버리지 않았다. 로리의 부인이 거리 끝에 있는 하수구에 그것을 버렸다. 어느 날 아침 제르베즈는 그녀가 바구니에 가득히 담은 굴껍질을 그곳에서 비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확실히 이 탐욕스러운 인간에게는 너그러운 데가 없었다.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직 그들의 가난을 보여주고 싶어서일 것이다. 그렇다. 이번 기회에 그들에게 교훈을 주겠다. 다른 인간은 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제르베즈는 가능하다면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를 초대하기 위해 식탁을 큰 길에 차릴 수도 있었다. 돈이라는 것이 곰팡이나 슬게 하려고 발명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 않는가? 햇빛을 받아 새로운 빛으로 번쩍일 때야 비로소 돈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녀는 20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나 40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처럼 그녀는 로리의 부부와 딴판이었다. 쿠퍼 어머니와 제르베즈는 3시가 되자 식탁 차릴 준비를 하면서 로리의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두 사람은 쇼윈도에 넓은 커튼을 쳤다. 그러나 너무 더워서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므로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볼 수 있게 되었다. 두 여자는 물병 하나, 포도주 1병, 소금 그릇 하나를 놓는데도 어떻게든지 로리의 부부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로리의 부부의 자리도 미리 정하여 그 자리에는 특히 예쁜 식기를 늘어놓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르베즈가 외쳤다. 그들에게는 그 냅킨 대신 무늬가 있는 걸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참 그렇지. 아마 기절할 거야. 쿠퍼 어머니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흰 식탁보를 넓은 큰 식탁 양쪽 끝에 서서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다. 식탁에 늘어놓은 14사람의 식기가 그녀들의 자존심을 크게 부풀게 했다. 가게의 한가운데 마치 예배당을 차려놓은 것 같았다. 그리고 말이에요. 어째서 그들은 그렇게도 인색하게 굴지요? 어머님도 알고 계시죠? 지난달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완성된 금 사슬을 가지고 가다가 도중에 잃어버렸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 것도 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정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것을 잃어버릴 여잔가요? 단지 그것은 가난을 팔아서 어머님에게 백수의 돈을 내놓지 않으려는 계산이었던 거예요. 제르베즈는 말했다. 난 백수의 돈은 여태까지 2번밖에는 받은 적이 없어. 쿠퍼 어머니가 말했다. 틀림없이 다음 달에 또 무슨 구실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토끼고기를 먹으면서 창문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토끼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정도면 어머니에게 백수쯤 드릴 수 있지 않느냐고 따지면 곤란하거든요. 참 더러운 사람이에요.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쿠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그녀가 로리의 부부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것은 쿠퍼 부부가 큰 잔치를 벌였기 때문이다. 쿠퍼의 어머니는 요리를 하거나 수튜 냄비 주변에서의 환담이랑 잔칫날의 법석 그리고 집의 분위기가 좋았다. 게다가 그녀는 평소에 제르베즈와 마음이 잘 맞았다. 하지만 고부간에 불화가 있기라도 한 날이면 투덜거리면서 이런 며느리의 온정에 의지하고 있는 자신의 팔자를 크게 한탄했다.
그녀도 마음속으로는 로리의 부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 뭐라 해도 친딸이니까. 어떨까요? 그 집에 계셨으면 지금처럼 살이 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커피도 담배도 맛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어머님의 잠자리에 담요를 2장씩이나 깔아줬을까요? 제르베즈는 되풀이 말했다. 물론 안 했겠지. 그것들이 들어오거든 난 문의 정면에 앉아서 그 상판을 좀 봐줄 테다. 쿠퍼 어머니가 대답했다. 로리의 부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이 두 여인은 즐거웠다. 그러나 거기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아니었다. 쿠퍼의 집에서는 3개의 화덕이 꽉 차 있었고 또 그날 밤에 쓰기 위해 씻어놓은 접시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점심은 1시쯤 되어 돼지고기 조금으로 때웠다. 4시가 되자 두 여자는 엉덩이에 불이 붙은 것처럼 바빠지기 시작했다. 거위는 창문을 열어놓은 벽 쪽 바닥에 마련된 고기를 굽는 난로에서 구워지고 있었다. 거위가 너무 커서 냄비에 억지로 밀어 넣어야 했다. 사팔뜨기 오기스트는 낮은 걸상에 걸터 앉아 고기 굽는 난로에서 타오르는 불의 반사를 전신에 받으면서 엄숙한 태도로 긴 손잡이가 달린 스푼으로 거위에 국물을 끼얹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완두콩과 베이컨 요리에 매달려 있었다. 쿠퍼 어머니는 이렇게 분주하게 요리를 만들고 있는 속에서 멍청한 표정으로 돌아다니며 에피네와 수트를 다시 데워야 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5시경이 되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 클레망스와 피투아 부인 두 여직공이 각각 파란색과 검은색 외출복을 입고 나타났다. 클레망스는 제라늄을, 피투아 부인은 헬리오트 로프를 가지고 왔다. 제르베즈는 마침 손에 흰 밀가루를 묻히고 있었으므로 손을 뒤로 돌린 채 두 사람에게 각각 키스를 해주어야 했다. 이 두 사람에 이어서 비르지니가 돌아왔다. 그녀는 거리를 하나 건너올 뿐인데도 무늬가 있는 모슬린 드레스에 모자를 쓰고 귀부인과 같은 차림새를 하고 붉은 석죽 화분을 가지고 왔다. 그녀는 자기 쪽에서 제르베즈를 그 큰 팔로 힘껏 껴안았다. 다음으로 보슈가 오랑캐꽃 화분을, 보슈 부인이 목소초 화분을 들고 나타났다. 이어서 르다 부인이 시트로운 화분을 들고 나타났는데 그녀의 드레스는 화분 흙 때문에 더러워져 있었다. 모두 키스를 주고받은 뒤에 숨막힐 듯이 뜨거운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는 3개의 화덕과 냄비 한가운데 겹치듯 앉았다. 작은 냄비에서 만들고 있는 튀김 소리가 이야기 소리를 삼켰다. 누군가의 드레스가 거위 굽는 냄비에 걸려 사람들을 순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거위 굽는 냄새가 코를 찔러서 모두들 코를 벌름거렸다. 제르베즈는 상냥한 태도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꽃을 가져다 준 인사를 했다. 그러나 냄비에서 고기 스튜의 소스를 만드는 손은 쉬지를 않았다. 화분은 하얀 종이 두루마리를 붙인 채 탁자 한 귀퉁이에 놓아두었다. 도와드릴까요? 당신이 사흘이나 걸려서 힘들게 만든 요리를 순식간에 먹어 치우려니까 미안해서. 비르지니가 말했다. 그야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손이 더러워져요. 이제 다 됐어요. 남은 것은 포타주 뿐이니까. 그래서 모두들 편하게 앉았다. 부인들은 숄과 모자 등을 침대 위에 놓은 다음 치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걷어올려 핀으로 꽂았다. 보슈는 식사가 시작될 때까지 관리실을 지키도록 마누라를 보내놓고 벌써 클레망스를 난로가 있는 구석으로 밀어붙이고 간지럼을 잘 타느냐고 물으면서 시시덕거렸다. 클레망스는 간지럼은 생각만 해도 온몸이 경련을 일으킨다면서 숨을 헐떡이고 몸을 비틀면서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가슴은 블라우스를 찢어버릴 듯이 부풀었다. 다른 여자들은 요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은혼일 한 것처럼 모두가 가게로 나와서 식탁에서 마주보게 벽에 기대고 있었다. 그러나 열어놓은 문 너머로 쉴 새 없이 이야기가 계속됐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으면 옆방 안쪽 방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방으로 몰려가 제르베즈를 둘러싸기도 했다. 제르베즈는 김이 나는 숟가락을 쥔 채 하던 일을 잊고 그녀들에게 대답했다.
일동은 웃으며 큰 소리를 질렀다. 비르지아나가 배를 비워두기 위해 이틀 동안이나 굶었다고 말하자 키가 큰 골칫거리 클레망스는 한술 더 떠서 자기는 영국 사람처럼 아침에 설사약을 먹어서 뱃속이 텅 비었노라고 했다. 그러자 보슈가 곧 말을 받아 소화를 잘 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즉, 한 접시를 먹을 때마다 문짝으로 몸뚱이를 누르라는 것이었다. 그 방법도 사실은 영국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계속해서 12시간이나 먹어도 위가 지치지 않는다고 했다.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는 먹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송아지나 돼지나 거위요리는 고양이에게 먹이기 위해 내놓는 것이 아니다. 안주인은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튿날 접시를 씻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이 먹어 치울 테니까. 그리고 일동은 작은 남비나 거위구이가 있는 난로 가까이 냄새를 맡으러 와서는 식욕을 돋우고 있었다. 부인들은 마침내 계집 애들처럼 떠들기 시작했다. 서로 밀치며 발을 굴리고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며 패티코트에 요리 냄새를 묻혀서 그것을 사방에 피우며 방에서 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리고 그 소동소리와 베이컨을 썰고 있는 쿠퍼 어머니의 식칼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법석을 떨며 장난질을 하고 있는 순간 구제가 나타났다. 그는 두 손에 하얀 장미 화분을 든 채 수줍어하며 좀처럼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그 장미는 줄기가 그의 얼굴까지 닿았는데 마치 그의 금빛 수염 속에 피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화덕의 불 때문에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던 제르베즈는 구제 곁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는 그 화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랐다. 게다가 그녀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았는데도 그는 키스를 하려 하지 않고 입속으로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렸다. 그녀 쪽에서 발돋움을 해서 볼의 입술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됐다. 그는 너무 당황하여 그녀의 눈에다 키스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 거칠어서 눈이 멀 지경이었다. 두 사람 모두 몸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어머, 구제씨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녀는 다른 꽃들 곁에 그가 가져온 장미를 놓으면서 말했다. 그 깃털 장식처럼 뻗친 잎이 다른 꽃들보다 한층 드높았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는 달리 할 말을 몰라 이렇게만 되냈다. 이윽고 조금 마음이 가라앉아 큰 한숨을 쉬면서 어머니는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좌골 신경통을 앓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꼭 구제 어머니에게 거위 고기를 대접하고 싶으니 별도로 남겨놓겠다고 말했다. 이제 더 기다려야 할 사람은 없었다. 쿠퍼는 점심을 마치고 푸아송을 데리러 갔으므로 어디 이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을 것이다. 6시까지는 어김없이 돌아온다고 약속했으니 늦지 않게 돌아올 것이다. 그때 포타주가 거의 다 됐으므로 제르베즈는 르라를 불러 로리의 부부를 마중갈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르라는 곧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교섭 일체를 도맡고 양가 사이에서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지은 것은 그녀였다. 그녀는 다시 쇼를 걸치고 모자를 쓴 후 긴장한 채 근엄한 태도로 올라갔다. 밑에서는 제르베즈가 말없이 마카로니와 포타주를 쉴 새 없이 휘젓고 있었다. 모두들 갑자기 정색을 하고 숙연하게 기다렸다. 먼저 나타난 것은 르라였다. 그녀는 이 화해의 모임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거리를 한 바퀴 돌고 왔던 것이다. 그녀는 가게 문을 활짝 연 채 손으로 그것을 누르고 있었다. 그때 비단 드레스를 걸친 로리의 부인이 문턱에 와 섰다. 초대된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제르베즈는 다가가서 미리 의논이 되어 있는 대로 올케에게 키스를 하면서 말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로써 모든 것을 물에 흘려보내버린 셈이네요. 앞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요. 로리의 부인이 대답했다. 언제나 이렇게 사이좋게 지낸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 그녀가 들어서자 로리에도 문턱에 멈춰서서 가게로 들어오기 전에 자기 마누라와 같은 키스를 받으려고 기다렸다. 두 사람 모두 꽃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일부러 가져오지 않은 것이다. 처음으로 절름발이네 집에 가는데 꽃다발 같은 것을 가지고 가면 그녀에게 굴복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르베즈는 오기스틴에게 포도주를 2병 가져오라고 일렀다. 그리고 식탁 구석에 잔을 놓고 그것을 부으면서 손님들을 불렀다. 각자가 잔을 들고 이 지방과 변함없는 친교를 위해 잔을 들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일동은 그것을 마셨다. 부인들도 팔을 들어 단숨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다. 스프를 들기 전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엉덩이를 걷어차이기보다는 이것이 훨씬 낫지. 보슈가 입맛을 다시면서 말했다. 쿠퍼 어머니는 로리의 부부의 얼굴을 보려고 입구의 정면에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제르베즈의 치마를 끌어당겨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두 사람은 포타주 위에 몸을 구부리고 낮은 소리로 재빨리 말했다. 그 얼굴들 참 볼만하던데. 노파가 말했다. 넌 못 봤겠지만 나는 똑똑히 보았다. 난 입구에 버티고 서 있었거든. 그 애는 식탁을 흘끗 보고는 말도 말라고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고 입 양끝이 눈끝까지 치켜 올라가더구나. 그리고 사이놈도 기가 질린 모양이야. 갑자기 기침을 하는 걸 보니 저 봐, 저 꼴을. 입에 침이 말라서 입술에 침을 바르고 있잖니. 저렇게까지 시기심이 많다니 참 불쌍해요. 제르베즈가 중얼거렸다. 사실 로리의 부부는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누구나 콧대가 꺾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친척끼리는 어떤 사람이 출세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연히 시기를 하게 된다. 단지 모두가 자제해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안 되도록 할 뿐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로리의 부부는 자제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곁눈질하면서 입을 삐죽거렸다. 그 표정이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는 기분이 나쁘냐고 물어볼 정도였다. 그들은 14인분의 식기와 하얀 식탁보와 미리 잘라놓은 빵 등이 놓여있는 이 식탁을 속이 뒤틀려서 차마 볼 수가 없었다. 큰 길가의 요리집에라도 온 기분이었다. 로리의 부인은 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숙이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그 넓은 식탁보를 새로 만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괴로워 몰래 만져보기까지 했다. 이제 준비 다 됐어요. 제르베즈가 상냥하게 웃으면서 팔을 드러내고 귀여운 금발을 귀 밑으로 날리면서 다시 나타나 외쳤다. 손님들은 식탁 주위에서 발을 구르고 있었다. 모두가 시장했고 지루한 듯이 하품을 하고 있었다. 주인이 오면 곧 시작할 수 있겠는데. 제르베즈가 말했다. 글쎄 말이야. 스프는 금방 식지 않겠지만 쿠퍼는 정신이 없으니 내보내서는 안 되는데. 그렇군. 로리의 부인이 말했다. 이미 6시 반이었다. 모든 음식이 늘어붙어 가고 있었다. 거위 구이는 너무 탔을 것이다. 그래서 제르베즈는 상심한 채 쿠퍼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을 보내서 근처 술집을 찾아보자고 했다. 구제가 그 심부름을 하겠다고 나섰으므로 그녀는 함께 나가려고 했다. 비르지니도 남편 일이 걱정된다면서 따라 나섰다. 세 사람 모두 모자도 쓰지 않고 보도를 나란히 걸었다. 프로코트를 입은 대장장이는 한 손은 제르베즈의 팔을, 한 손은 비르지니의 팔을 잡고 있었다. 그는 자기 양손에 꽃을 갖고 있노라 했다. 이 말이 너무나 우스웠으므로 세 사람은 다리 힘이 빠져 걸음을 잘 걷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푸죽간의 거울에 모습을 비춰보고는 더 한층 웃어댔다. 비르지니는 장미꽃 무늬를 넣은 무슬린 의상을 입고 있었고 제르베즈는 푸른 물방울 무늬가 있는 무명 드레스로 손목을 드러내고 목에는 조그만 회색 비단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두 여자는 검정 옷차림에 구제어 비교하면 알록달록한 2마리의 암탉 같았다. 사람들은 평일인데도 성장을 하고 6월의 후텁지근한 밤에 푸아소니에르가의 번잡한 군종을 밀치면서 즐겁게 시시덕거리며 지나가는 그들을 뒤돌아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시시덕거리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술집 입구에 멈춰서서 목을 늘려 카운터 앞을 살폈다. 쿠퍼는 개선문까지 한잔하러 간 것인지 이 거리의 높은 지대에 그가 있을 만한 술집을 한 집도 빠짐없이 무조리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술에 절인 살구로 유명한 작은 사양 고양이에도
오를레양 포도주를 팔수에 팔고 있는 박해 할머니 집에도, 까다로운 마부들의 회합 장소로 유명한 나비 집에도 쿠퍼는 없었다. 그래서 큰 길가로 다시 내려와 거리 모퉁이의 목로주점인 프랑소와의 가게 앞을 지나칠 무렵 제르베제가 갑자기 가볍게 비명을 질렀다. 왜 그러십니까? 구제가 물었다. 제르베제는 이젠 웃지 않았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매우 흥분해서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비르지니는 프랑소와의 가게 자리를 잡고 앉아 침착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랑티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다. 발이 저려서요. 간신히 대답할 수 있게 되자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들은 그 거리의 아래쪽에 있는 꼴롱부 영감의 목로주점에서 겨우 쿠퍼와 푸아송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 속에 우뚝 서 있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쿠퍼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계산대를 주먹으로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날 비번이었던 푸아송은 갈색의 헌 외투를 입고 생기 없는 표정으로 말없이 황제 수염과 콧수염을 곤두세우고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구제는 여자들을 길가에 남겨둔 채 걸어가서 쿠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러나 함석직공은 제르베즈와 비르지니가 밖에 있는 것을 보자 화를 냈다. 누가 이 암소들을 데리고 왔냐? 이제는 패티코트들까지도 자기 뒤를 쫓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여자들은 저희들끼리 그 빌어먹을 식사를 하면 될 것이다 하고 말이다. 구제는 그를 달래기 위해서 술잔을 하나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쿠퍼는 계산대 앞에서 5분 정도 더 꾸물거렸다. 가까스로 밖으로 나오자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런 일은 내 성미에 맞지 않아. 나는 내가 볼 일이 있는 곳에 가 있는 거야. 알겠어? 제르베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온몸이 떨렸다. 비르지니가 남편과 구제를 밀면서 앞장서라고 외쳤다. 제르베즈는 비르지니와 랑티의 얘기를 해야 했다. 그리고 두 여자는 함석직공 곁에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양쪽에 찰싹 달라붙었다. 그는 좀 취해 있었다. 술에 취했다기보다 오히려 고함을 심하게 지른 뒤라 머리가 멍해 있었다. 그녀들이 왼편 보도로 가려는 눈치가 보였으므로 그는 짓궂게 여자들을 밀어내고 오른편 보도로 건너갔다. 그녀들은 당황하여 다름질을 치며 쿠퍼가 프랑소안의 가게 입구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쿠퍼는 랑티에가 그곳에 있는 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제르베즈는 그가 입속으로 투덜거리는 말을 듣고는 기겁하고 말았다. 그렇잖아. 바로 저기 우리 옛 친구가 계신다. 이 말씀이야. 사람을 멍청이로 생각하면 큰 코 다쳐. 당신이 곁눈질이나 치면서 이 근처를 어슬렁거린다면 두고 보라고. 그러고는 그녀에게 노골적인 말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그녀가 팔꿈치까지 드러내고 턱에 분을 바르고 찾아온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옛날 남편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문득 랑티에게 미칠 듯이 솟구쳐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이놈, 날강도 같은 놈, 오입쟁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보도 위에서 토끼처럼 창자를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랑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조용히 미나리를 곁들인 송아지 고기를 먹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마침내 비르지니가 쿠프를 잡아 끌었다. 쿠프는 길 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얌전해졌다. 모두들 집을 나갈 때보다 유쾌하지 못한 얼굴로 가게로 돌아왔다. 손님들은 식탁을 에워싸고 실망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함석직공은 부인들 앞으로 가서 몸을 흔들면서 악수를 했다. 제르베즈는 숨이 막힐 듯하여 낮은 소리로 말하고 일동을 자리에 앉도록 했다. 구제의 부인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리의 부인 옆자리 하나가 비어 있었다. 13사람이군요. 그녀는 조금 전부터 어떤 불길한 예감이 없지는 않았으나 지금 바로 그 새로운 하나의 증거를 보고 매우 초조해서 말했다. 이미 자리에 앉았던 부인들은 불안하고 한편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섰다. 피투와 부인이 가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말하기를 이런 일은 장난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게다가 자기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을 터이니 아무리 먹을 것이 있어 봐야 소용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시는 그 말에 비웃음을 지어 보이며 14사람보다는 13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 몫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기다려요. 다 잘 될 거예요. 제르베즈가 말했다. 그러고는 보도로 나가 마침 길을 걸어가는 부리 영감을 불러 세웠다. 늙은 직공은 활처럼 구부린 몸을 뒤로 젖히면서 무표정하게 들어왔다. 거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세탁부가 말했다. 우리들과 함께 식사를 해주시겠어요? 그는 조금 머리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그러고 싶었다. 사실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어때요? 영감님이라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그녀는 나지막한 소리로 계속했다. 영감님은 배가 고파도 때때로 먹지 못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잡수시도록 해줍시다. 그리고 우리도 자리가 차지 않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구제는 감동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다른 사람들도 가엾이 여겨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에게도 행복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로리의 부인은 노인 곁에 앉는 것이 불만스러운 것 같았다. 그녀는 영감의 까칠한 손이나 색이 발에 군데군데 기워 입은 작업복에 신경질적인 시선을 던졌다. 부리 영감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앞에 있는 접시를 덮고 있는 냅킨을 집었으나 이것을 처리하는데 곤혹스러워했다. 그는 마침내 그것을 들었으나 무릎 위에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식탁에 가만히 놓았다. 마침내 제르베즈가 마카로니 포타주를 날라왔다. 손님들은 스푼을 집어들었다. 그때 비르지니가 쿠포가 다시 없어졌다고 말했다. 아마 꼴롱부 영감의 목로주점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화를 냈다. 이번에는 할 수 없지. 아무도 데리러 가지 않을 것이다. 배가 고프지 않다면 거리를 싸다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스푼이 접시 바닥을 긁고 있을 때 쿠포가 지로플레와 2개의 봉선화 화분을 양팔에 끼고 다시 나타났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는 애교를 부리며 그 화분을 제르베즈 잔의 좌우에 하나씩 놓았다. 그러고는 몸을 구부려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무 무심했었어. 나의 암사슴. 그러나 오늘 같은 날에는 서로 사랑해야지. 쿠퍼 씨가 오늘 밤은 아주 멋있어요. 클레망스가 보슈의 깃전에다 속삭였다. 저분은 할 일은 어김없이 하는군요. 그는 정말 자상한 사람이에요. 주인의 이 애교 있는 행동이 한때 어두웠던 분위기를 다시 명랑하게 되살려 놓았다. 제르베즈는 마음을 놓고 다시 상냥하게 웃었다. 손님들은 포타주를 거뜬히 먹어치우고 포도주병을 돌렸다. 사람들은 마카로니를 씻어내리기 위해 고급 포도주를 조금씩 그 찻잔에 따라 마셨다. 옆방에서 아이들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그곳에는 에티엔느, 나나, 뿔린느, 빅토르가 있었다. 사람들은 내 아이에게도 식탁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얌전히 있으라고 타일렀다. 화답을 지키고 있던 사팔뜨기 오기스틴도 뭔가 먹고 싶은 표정이었다. 엄마! 엄마! 갑자기 나나가 부르짖었다. 오기스틴이 거위고기 냄비에 빵을 넣고 있어. 제르베즈는 달려갔다. 그러고는 사팔뜨기가 한창 끓고 있는 거위 기름에 빵을 적셔 삼키려다가 목을 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악마 같은 왈패 지배가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 뗐으므로 그녀는 가볍게 나무라고 말았다. 쇠고기를 먹은 다음에 샐러드 그릇에 담은 수트 요리가 나오자 손님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이거 대단한걸? 좀처럼 말을 하지 않는 푸아송이 말했다. 7시 반이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엿보지 못하도록 가게 문은 닫혀져 있었다. 특히 맞은편에 있는 작은 시계점 주인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 사람들이 입에 넣는 음식을 빼앗고 싶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람에 마음 편하게 식사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유리창에 쳐놓은 커튼은 그림자 하나 없이 한층 크고 흰 빛을 던지고 있었으며 또한 좌우로 나란히 늘어놓은 식기나 눅직한 종이로 포장되어 있는 화분 따위가 놓여있는 식탁이 그 빛을 듬뿍 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 파릇한 빛, 이 서서히 내려앉은 황혼은
그 자리에 고아한 기풍을 더해주고 있었다. 그때 비르지니가 멋있는 말을 생각해냈다. 그녀는 모슬린 천을 둘러쳐 놓은 방안을 휘둘러 보고는 매우 품위가 있다고 말했다. 짐수레가 거리를 지나가자 잔이 식탁에서 춤을 추었고 부인들은 남자들처럼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나 모두들 그다지 수다스럽게 떠들지는 않았다. 그만큼 자제를 하며 예절을 지켰다. 쿠퍼만이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것도 그의 말에 의하면 친구지간에 스스럼도 없고 또 작업복이란 직공의 나들이 옷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부인들은 달라붙은 블라우스를 입었으며 짧게 갈라붙인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있어 거기에 햇빛이 비쳤다. 한편 남자들은 프로코트에 얼룩이 묻는 것을 주의하면서 식탁에서 멀리 떨어진 의자에 앉아 가슴을 밀어내며 팔꿈치를 괴고 있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 수트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는가?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을 보니 먹는 데만 일중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진한 소스가 젤리처럼 떨고 있는 노랗게 먹음직한 찜에 일제히 달려들어 샐러드 한 그릇을 곧 비워버렸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송아지 고기를 더듬어 찾았다. 그 일은 언제까지나 그치지 않을 것 같았다. 샐러드 그릇은 손에서 손으로 옮겨 다녔다. 얼굴이 그 위에서 서로 겹쳐지며 버섯을 찾아 헤맸다. 손님들 뒤 벽 쪽에 두었던 큰 빵은 녹아지듯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입으로 끌어 넣는 그 사이사이마다 식탁에 놓는 컵소리가 났다. 소스가 좀 작기 때문에 크림처럼 삼켜버린 스튜가 뱃속에서 불이 붙는 듯 했다. 그 불을 끄기 위해서는 4병의 포도주가 필요했다. 숨을 돌릴 겨를도 없었다. 돼지 에피네가 움푹 파인 접시에 산더미처럼 쌓인 채 크고 둥근 감자를 곁들여 김을 구름처럼 피어올리면서 운반돼 왔다. 환성이 일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었다. 이번에야말로 모두들 실컷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두들 단단히 준비를 하고는 나이프를 빵에 문지르며 곁눈질로 그 접시를 노려보았다. 접시가 식탁에 놓이자 사람들은 팔꿈치를 서로 부딪히며 입에 듬뿍 넣고 얘기를 나누었다. 어때? 얼마나 기가 막힌 맛인가 이 에피네는. 맛있는 어떤 덩어리가 위장을 거쳐서 구두 끝까지 흘러내리는 기분이었다. 감자는 마치 설탕 같았다. 그것은 짜지 않았다. 그러나 감자가 분명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목을 축여야 했다. 다시 포도주 마개를 4번 뽑았다. 접시는 그야말로 깨끗이 청소가 되었으므로 베이컨을 곁들인 완두콩을 먹을 때도 굳이 접시를 바꿀 필요가 없었다. 야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기분이 몹시 좋아져서 숟가락으로 듬뿍 떠서는 바로 삼켜버렸다. 말하자면 진정한 성찬이야말로 부인네들에게서는 위안이 되었다. 완두콩 요리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곳은 적당히 삶아져서 말 발굽 냄새가 나는 베이컨 부위였다. 포도주는 2병으로 충분했다. 엄마, 오기스틴이 내 접시에 손을 대요. 갑자기 나나가 외쳤다. 시끄러워, 두들겨 패줘. 완두콩을 먹고 있던 제르베즈가 대답했다. 옆방 애들 식탁에서는 나나가 여주인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빅토르 곁에 앉고 오빠 에티엔느를 폴리느 곁에 앉게 했다. 이렇게 해서 애꿎은 애들은 소꿉장난을 시작했다. 그들은 연회석에 나온 부부들이었다. 처음에 나나는 어른과 같은 상냥한 표정으로 매우 친절하게 손님을 접대했다. 그러나 베이컨을 좋아하는 그녀는 끝내 참을 수가 없어 그것을 모조리 자기 앞으로 가져갔다. 아이들 주위를 비열한 눈초리로 맴돌고 있던 사팔뜨기 오기스틴이 기회는 이때라고 생각하고 다시 공평히 나누어 준다는 구실로 그 베이컨을 한 덩이 슬쩍 빼앗으려고 했다. 나나는 크게 화를 내며 그 손목을 물었다. 아, 두고 보라고. 엄마한테 가서 내가 스튜를 먹은 뒤에 빅토르에게 키스해달라고 한 것을 일러줄 테야. 오기스틴이 속삭였다. 그러나 제르베즈와 쿠퍼 어머니가 거위를 꼬치에서 빼려고 왔으므로 모든 것은 본래대로 수습되었다. 큰 식탁 쪽에서는 모두가 의자 등에 기대어 한숨 돌리고 있었다. 남자들은 조끼 단추를 풀고 부인들은 냅킨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말하자면 식사는 중간 휴식에 들어간 셈이었다. 단지 몇몇 손님만이 그런 것도 모르고 턱을 실룩거리며 빵을 큰 입으로 계속 쑤셔 놓고 있었다. 그렇게 마구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기다릴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서서히 내려앉았고 회색빛의 우중충한 햇빛이 커튼 저편에 비치고 있었다. 오기스틴이 2개의 램프에 불을 붙여 식탁 끝에 하나씩 놓았다. 그러자 기름이 묻은 접시와 포크, 포도주에 얼룩이 묻고 빵가루가 흩어져 있는 식탁보 따위가 그 휘황한 불빛 아래서 어수선한 꼴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부엌에서 뜨거운 김이 불어왔기 때문에 그 강렬한 냄새에 숨이 막혔다. 모두들 부엌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들어 드릴까요? 비르지니가 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으로 갔다. 다른 여자들도 한 사람씩 그 뒤를 따랐다. 그녀들은 거위를 굽는 냄비를 둘러싸고 제르베즈와 쿠퍼 어머니가 거위를 꺼내고 있는 것을 매우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윽고 함성이 아이들의 고함 소리와 섞여서 들렸다. 일동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식탁으로 돌아왔다. 제르베즈는 팔에 힘을 주고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미소를 띠고 명랑한 기분으로 거위를 날랐다. 부인들은 웃으면서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그동안 나나는 맨 끝에서 눈을 부릅뜨고 발돋움을 한 채 보고 있었다. 위대한 황금색으로 빛나면서 국물을 흥건히 흘리고 있는 거위가 이윽고 식탁에 놓였으나 사람들은 바로 덤벼들지는 않았다. 감탄한 나머지 경건한 마음이 되어 말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눈을 깜빡거리고 턱을 가로저으면서 서로 그 거위를 가리켰다. 아, 귀부인처럼 품위가 있구나. 저 넓적다리, 저 배. 담벼락만 핥고 있었다면 이렇게 살이 찔 수가 없지. 역시. 보슈가 말했다. 사람들은 거위에 대해서 세세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제르베즈는 그 내력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이것은 푸아소니에르가의 가금성에서 찾아낸 가장 좋은 곳으로 석탄집 저울에 달아보니 12파운드 반이나 나갔고 이것을 굽기 위해서는 한 마리나 되는 석탄이 소비됐으며 기름이 3그릇이나 나왔다고 했다. 비르지니는 그 말을 가로막으며 살아있는 거위를 보았던 것을 자랑했다. 껍질은 매우 연하고 하얘서 그대로 먹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금발머리 여자의 피부 같더라는 말을 덧붙였다. 남자들은 그 개걸스러운 입술을 벌렁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러나 로리의 부부는 절름발의 식탁에 이런 거위가 오른 것을 보고 기가 질려 셀쭉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글쎄 어쩌지요? 통째로 먹을 수도 없고. 제르베즈가 말했다. 누가 잘라주시면 전 안 되겠어요. 너무 커서 무서워요. 쿠퍼가 자르겠다고 했다. 사실 그런 일쯤은 누워서 떡먹기 아닌가. 다리를 들고 위로 끌어당기면 되는 것이다. 그래도 맛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쿠퍼가 자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모두들 반대하고 함석장이로부터 식칼을 빼앗았다. 그 녀석이 자르면 접시 안이 그야말로 무덤처럼 되고 말았을 것이다. 잠시 동안 사람들은 희망자를 물색했다. 마지막으로 르라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이건 푸아송 씨가 적임자예요. 푸아송 씨라면. 그러고는 일동이 그 뜻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녀는 다시 애교에 넘치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확실히 그래요. 그는 칼 쓰는데 익숙한 분이니까요. 그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경찰관에게 넘겨주었다. 식탁에서는 기쁨과 찬성의 환성이 터져올랐다. 푸아송은 군대식으로 딱딱하게 머리를 숙이고 자기 앞에 놓인 거위를 들었다. 곁에 있던 제르베즈와 보슈 아주머니는 팔꿈치가 부딪히지 않도록 몸을 뺐다. 그는 커다란 몸짓으로 거위를 접시 바닥에 못 박아 놓기라도 하려는 듯이 두 눈으로 가만히 응시하더니 서서히 잘랐다. 뼈를 자를 때는 소리가 났다. 로리에는 애국심이 용솟음쳐 나오는 것을 느끼며 외쳤다. 어떤가? 저게 코사크 기병이란 말이야. 당신은 코사크 기병과 싸운 일이 있습니까, 푸아송 씨? 보슈 아주머니가 물었다. 아닙니다. 베두인족과 싸웠지요. 이젠 코사크 기병 따윈 없습니다. 날개를 잘라낸 경찰관이 대답했다. 깊은 침묵이 흘렀다. 일동은 목을 늘려 식칼을 지켜보고 있었다. 푸아송은 사람들을 놀라게 해줄 작정이었다.
그가 갑자기 최후의 일격을 가하자 거위의 꽁지가 떨어져서 하늘을 향해 곤두섰다. 그것은 마치 주교의 모자 같았다. 그때 감탄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러한 모임에서 인기가 있는 것은 대개 군인 출신의 손님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거위는 엉덩이에 뚫린 구멍으로 국물을 도도히 흘리고 있었다. 그때 보슈가 지독한 농담을 했다. 부탁하겠는데 저 모양으로 내 입 안에 오줌을 싸줄 사람은 없을까? 어머 더러워! 부인들이 외쳤다. 정말 망측해요. 난 이렇게 망측한 사람은 처음이야. 잠자코 있어요. 여러 손님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막 먹으려는 참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들 부인들보다 보슈 아주머니가 더욱 화를 내며 말했다. 그때 그 소란 속에서 클레망스가 집요하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뽀아송씨, 이봐요 뽀아송씨. 저에게 그 엉덩이 부분을 떼줘요. 부탁이에요. 그야 엉덩이는 당연히 당신 것이지. 르라가 약간 음탕한 말투로 말했다. 그러나 거위는 여러 조각으로 잘려졌다. 경찰관은 일동에게 그 주교 모자 같은 엉덩이를 한동안 감상시키게 하고는 잘게 썰어서 접시가에 늘어놓았다. 이렇게 하면 각자 마음대로 집어먹을 수 있었다. 여자들은 드레스 단추를 풀어놓고 있었지만 그래도 덥다고 투덜거렸다. 쿠프는 남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외치며 편한 자세를 취하자고 했다. 그러고는 길가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으므로 연회는 합승마차의 바퀴소리와 보도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동안 턱도 휴식을 취했고 밥통 주머니에도 틈이 생겼으므로 사람들은 다시 먹기 위해 맹렬히 거위에게 달려들었다. 익살군 보슈는 거위 고기 자르는 것을 보고 기다리느라 보기 수티와 에피네는 소화가 되어 이제 장단지까지 내려가 버렸다고 말했다. 참으로 그것은 볼만한 포크의 공격이었다. 말하자면 여기 모인 누구 한 사람도 이렇게 많은 음식을 퍼넣어 본 사람은 없었다. 제르베즈도 두 팔을 벌리고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얗고 커다란 고기를 꾸역꾸역 먹어댔다. 다만 구제에게는 암고양이처럼 식탐이 많은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 부끄러웠다. 물론 구제 자신도 먹을 만큼 먹으면서 그녀가 음식을 많이 먹어 얼굴이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으면서도 그녀는 매우 자상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불이 영감의 시종을 들고 맛있는 것은 그의 접시에 담아주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많이 먹는 여자가 날개 한 조각을 자기 입에 넣지 않고 그 늙은이에게 주자 감동을 하게 되었다. 영감은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너무 많이 먹어서 멍청한 표정으로 머리를 숙인 채 모든 음식을 삼키고 있을 뿐 아마 그 위장은 빵 맛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로리의 부부는 이 거위에다 원한을 풀고 있었다. 그들은 사흘치는 넉넉히 먹어치웠다. 절름발이를 파산시키기 위해서라면 접시도 식탁도 가게도 다 먹어치웠을 것이다. 여자들은 모두 뼈다귀에 붙은 부분을 좋아했다. 거위의 뼈, 그것은 부인들 차지였다. 르라도 보슈 아주머니도 피투와 부인도 뼈다귀를 긁어 먹었다. 한편 쿠퍼 어머니는 목덜미를 대단히 좋아하여 2개밖에 없는 이빨로 고기를 긁어내고 있었다. 비르지니는 살짝 구워진 껍질을 좋아했다. 그래서 손님들은 껍질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부하성은 아내에게 엄한 시선을 보내면서 이젠 어지간히 먹었으니 그만두라고 했다. 언젠가 구운 거위를 너무 많이 먹어 2주일이나 자리에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퍼는 화를 내며 허벅지 위쪽을 비르지니에게 내밀면서 외쳤다. 그것을 깨끗이 먹어 치울 수 없다면 여자가 아니지. 거위 고기 먹고 탈났다는 말은 못 들었다고. 탈나기는커녕 거위 고기는 비장병을 고쳐준다고. 빵도 없이 후식처럼 뜯어 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자기 같으면 밤새도록 먹어도 끄떡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세를 자랑하기 위해 다리를 한 점 그대로 입 안으로 밀어놓았다. 그동안 클레망스는 엉덩이를 다 먹어가는 판이었는데 보슈가 낮은 소리로 음란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의자에서 몸을 뒤틀고 낄낄거리며 국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야말로 배가 터지도록 먹어 치운 것이다. 잔치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잘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란 그리 흔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귓구멍에라도 끌어넣지 않는 사람은 정말 바보다. 사실 배가 차차 불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부인들은 임신한 여자들 같았다. 이 어처구니 없는 대식가들은 배가죽이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입을 벌리고 턱에 기름을 묻히고 행운 속에서 살아가는 부자들의 엉덩이처럼 벌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포도주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센 강에 흐르는 물처럼 식탁 주위에 흐르고 있었다. 지면이 메말라 갈증을 느낄 때 비가 내려 그곳을 적시는 작은 개울과 같았다. 쿠퍼는 흘러나오는 붉은 액체에 거품이 있는 것을 보기 위해 일부러 높은 곳에서 부었다. 그러고는 병이 비면 장난으로 병을 거꾸로 잡고 우유 짜는 여자들과 같은 몸짓으로 비틀어 짜기도 했다. 또 흑인 여자를 연상케 하는 포도주 병마개를 뽑았다. 가게 구석에는 죽은 흑인 여자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으며 그 빈 병에 무더미의 식탁에 쓰레기를 버렸다. 피트와 부인이 물을 청하자 함석직공은 골이 나서 물병을 치워버렸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녀는 뱃속에 개구리라도 기를 작정인 게지. 그러고는 술잔을 단숨에 비워버렸다. 액체는 한꺼번에 몸 안으로 쏟아져서 폭풍이 부는 날 홈통을 지나가는 빗물과 같은 소리를 내면서 목구멍으로 떨어졌다. 싸구려 포도주가 비처럼 온다고 할 수 있었다. 싸구려 포도주도 처음에는 오래된 술통 냄새가 났으나 완전히 익숙해지자 이제는 개암 냄새가 났다. 바로 그렇다. 저 예수의 교도들이 뭐라고 하건 포도주란 역시 대단한 발명이다. 일동은 웃으면서 그 말에 찬성했다. 노동자는 포도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헤브라이의 족장 노아 아저씨가 함석 직공과 재봉사, 대장장이를 위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을 것이다. 포도주는 노동자들의 때를 씻어내고 노동에 휴식을 부여하고 게으름뱅이의 뱃속에 불을 질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릿광대가 그대들을 야유하더라도 그렇다. 국왕이 그대들의 아저씨는 아니다. 그러나 파리는 그대들의 것이다. 게다가 지치고 돈 한 푼 없이 부르주아 놈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는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그런데도 장밋빛 인생을 꿈꾼 나머지 가끔 마시는 술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황제까지도 멸시하는 세상이라고. 아마 황제도 취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상관없다. 사람들은 황제를 경멸하여 더 취하고 더 지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귀족 따위의 개새끼들. 쿠퍼는 모든 것을 저주했다. 하지만 여자만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삼수의 동전이 부딪혀 소리가 나는 호주머니를 흔들며 백수짜리 은화를 삽으로 긁어 모으듯이 웃었다. 보통 때는 매우 내성적인 구제까지도 몹시 취해 있었다. 보슈의 눈은 가늘어지고 로리에의 눈은 창백해졌다. 그러나 푸아송만은 군대 출신의 그 붉은 얼굴에 더 한층 엄숙한 시선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진드기처럼 취해 있었다. 부인들도 얼근히 취해 있었다. 부인네들도 얼큰하게 취해서 아직 별로 취하지 않았어요 하며 볼이 발그스레가지고 옷을 벗어 치우고 싶어서 네커치프를 풀고 있었다. 클레망스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버렸다. 제르베즈는 그때 6병의 포도주가 또 있는 것을 기억해냈다. 거위와 함께 내놓아야 했던 것인데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왔다. 모두들 잔에 부었다. 부하성이 잔을 든 채 일어서서 말했다. 부인의 건강을 위해서 건배하겠습니다. 일동은 의자를 덜컹거리며 떠들썩하게 일어서서 팔을 들어 소란 속에서 잔을 마주쳤다. 앞으로 50년 후까지 비르지니가 외쳤다. 안 해요. 그럼 너무 할머니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저 세상으로 가고 싶은 날이 올 거예요. 제르베즈는 감동하여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활짝 열린 문에서는 이웃 사람들이 들여다보면서 이 잔치에 한몫 끼어들고 있었다. 길 가는 사람들은 보도에 퍼진 빛 속에 멈추어 서서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면서 즐겁게 모여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부는 마부석에서 몸을 구부려 말에 채찍을 가하면서 흘끗흘끗 바라보고는 농담을 했다. 한 잔 주슈. 배가 산만한 아주머니. 산파를 보낼까요? 거위 냄새는 온 거리를 즐겁게 하고 명랑한 기분으로 만들었다. 건과물의 어린 점원들도 건너편 보도에 서 있노라니 마치 자기들도 거위 고기를 먹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채소집과 소시지집 안주인은 줄곧 가게 앞에 서서 냄새를 맡고 입맛을 다셨다. 확실히 거리는 소화불량에 걸려 있었다.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이웃, 우산집의 퀴도르즈 모녀까지도 빵과자나 만들었을 때처럼 새빨간 얼굴로 곁눈질을 하며 연신 거리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몸집이 자그마한 보석 세공사는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으나 술병을 세는 것만으로 취해버려 쾌활한 비둘기 시계 속에서 완전히 흥분하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렇다. 그래 이웃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온통 몸에서 김을 내뿜겠지 하고 쿠퍼가 외쳤다. 어째서 숨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일동은 완전히 개방된 기분이 되어 잔치상을 그들에게 내보여도 그다지 부끄럽지 않았다. 부끄럽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천박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꼴을 보자 도리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솟았다. 가게 앞을 활짝 터서 식탁을 큰 길까지 밀어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동하는 보도 위에서 디저트를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보아서 기분이 나빠질 이유도 없지 않은가. 여기에서 이기주의자처럼 갇혀있고 싶지는 않았다. 쿠퍼는 자그마한 시계점 주인이 건너편에서 입에 가득 찬 침을 뱉고 있는 것을 보고 멀리서 술병을 보여주었다.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였으므로 그는 병과 잔을 가지고 갔다. 거리에서 우정이 맺어진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과도 건배했다. 또 얘기가 통할 것 같은 사람들을 불러 세웠다. 요리 냄새가 멀리 퍼졌기 때문에 구투도르가 일대가 떠들썩한 소란 속에 맛있는 요리 냄새를 맡으면서는 침을 삼키고 있었다. 조금 전부터 석탄집 여주인 비자르 부인이 문 앞을 왔다 갔다 했다. 비자르 부인! 비자르 부인! 모두가 소리쳤다. 블라우스가 터질 듯이 살이 찐 이 깔끔한 여자는 바보처럼 웃으면서 들어왔다. 남자들은 어디를 꼬집어도 절대로 뼈에 닿을 염려가 없었으므로 그 여자를 곧잘 꼬집곤 했다. 보슈는 그녀를 자기 옆에 앉혔다. 그러고는 곧 식탁 밑에서 가만히 무릎을 만졌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짓에는 익숙해 있었으므로 침착하게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는 근처 사람들이 들여다본다느니 이 건물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느니 하고 말했다. 알아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 건물 관리인이거든. 안 그래? 그들을 완전히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니까. 불평이 있으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요. 깨끗이 받아들일 테니. 보쇼 아주머니가 말했다. 안방에서는 나나와 오기스틴이 거위 냄비를 서로 안 닦으려고 맹렬한 싸움을 벌였다. 15분 동안이나 그 군고기 냄비는 헌소스 냄비 같은 소리를 내면서 바닥에서 뒹굴었다. 이제 나나는 거위 뼈가 목에 걸린 빅토르를 돌보고 있었다. 턱 밑으로 손가락을 넣어 약이라고 하면서 큰 설탕 조각을 억지로 삼키게 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녀는 가게에 있는 큰 식탁 쪽을 감시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연신 그곳으로 가서는 포도주와 빵과 고기를 에티엔느와 폴린느를 위해 날라오곤 했다. 배가 터지겠구나. 귀찮게 굴면 못 써요. 제르베즈는 말했다. 아이들은 이제 더 먹을 수가 없었으나 그래도 계속 쳐넣으면서 기분을 내기 위해 찬송가 가락에 맞추어 포크를 두드렸다. 그런데 이 소동 속에서 부리 영감과 쿠퍼 어머니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영감은 요리와 포도주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져서 크리미아 전쟁으로 죽은 아들 이야기를 했다. 아들만 살아있다면 날마다 빵도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쿠퍼 어머니는 약간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몸을 굽히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다른 걱정이 있답니다. 나만 해도 여기서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도 그렇진 않아요. 몰래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줄 아시오. 아들을 너무 생각하지는 말아요. 어딜 가도 일을 시켜주지 않는다오.
너무 나이를 먹어버렸어. 일터로 가면 젊은 놈들이 놀려대면서 앙리사세의 장화에 니스를 칠했던 사람이 당신이냐고 묻는 거요. 작년에는 그래도 다리를 칠해서 하루 30수는 벌었는데 그때는 흐르는 냇물을 굽어보며 고개를 쳐들고 일을 해야 했죠. 그런데 그 후로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젠 안 되겠어요. 어딜 가나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는 뻣뻣하게 굳은 손을 바라보면서 덧붙였다. 그야 당연한 일이겠지요.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하지요. 그야 나라도 그러겠어요. 빨리 죽지 않는 것이 불행한 일이지. 죄다 내 죄지요.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대로 죽어야 하는 건데. 그렇소. 이야기를 듣고 있던 로리에가 말했다. 정부는 어째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사를 언젠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러나 푸아송은 정부를 변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동자는 군인이 아닙니다. 폐병원은 일할 수 없게 된 상위 군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요구를 해서는 안 되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후식이 나왔다. 한가운데 사원 모양을 한 사부가 케이크가 있었고 멜론 줄기가 있는 둥근 지방 위에는 조화 장미가 한 송이 꽂혀 있었으며 그 옆에 은박지로 만든 나비가 철사 줄 끝에서 달랑달랑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왼편의 깊은 접시 속에는 하얀 치즈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오른편의 다른 접시에는 뭉그러져서 물이 흐르는 커다란 딸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름에 튀긴 큰 상추 샐러드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자, 보슈 아주머니, 아직도 샐러드가 좀 남았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답니다. 제르베즈는 친절하게 말했다. 아니, 이젠 더 못 먹어요. 여기까지 찾는 걸. 관리인 여자가 말했다. 제르베즈가 비르지니 쪽을 보니 그녀는 입에 손가락을 찔러보고는 먹은 음식에 손가락이 닿는다는 신용을 해보였다. 정말 꽉 찼어요. 이젠 빈틈이라고는 없어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조금 더 분발하세요. 조금은 빈틈이 있을 거예요. 샐러드는 배가 불러도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상추를 버리게 하지는 않겠죠? 웃으면서 제르베즈가 계속했다. 절여뒀다가 내일 먹도록 해요. 절여두면 맛이 좋거든. 르라가 말했다. 부인들은 아까운 듯이 숨을 헐떡이며 샐러드를 바라보았다. 클레망스는 언젠가 점심으로 크레송을 3송이나 먹었다고 말했다. 피투아 부인은 한술 더 떴다. 그녀는 씻지도 않은 상추를 송두리째 그대로 소금에 절여 먹었다는 것이다. 여자들이란 샐러드로 살고 있는 셈이니 그것을 양동이로 여러 개씩 사온다고 했다. 이런 얘기 덕분에 결국 부인네들은 샐러드 그릇을 다 비워버렸다. 난 풀밭에 나가서 네 발로 엉금엉금 기고 싶어요. 보슈 아주머니가 입안 가득히 밀어넣으면서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후식을 앞에 둔 채 싱글벙글 웃었다. 후식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것은 조금 늦게 나오기는 했으나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었다. 어쨌든 귀여워해주면 되었다. 설사 뱃속이 폭탄처럼 폭발한다고 하더라도 딸기와 과자를 그대로 버릴 수는 없었다. 시간은 충분했다. 생각만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먹을 수가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딸기와 하얀 치즈를 접시에 가득히 담았다. 남자들은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병에 든 포도주가 비었으므로 통으로 들여놓은 술로 되돌아가서 담배를 피우며 연신 마셔댔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제르베즈에게 곧 사부와 케이크를 잘라달라고 했다. 부하성은 매우 은근한 태도로 일어서서 후식에 장식된 장미꽃을 꺾고 일동의 갈채를 받으면서 그것을 여주인에게 내밀었다. 그녀는 그것을 심장 위에 왼편 가슴에 핀으로 꽂았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나비가 팔랑거렸다. 그런데 말이야, 생각해보니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작업대가 아닌가. 정말 이 작업대 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본 적은 없을걸? 로리에는 큰 발견이나 한 것처럼 외쳤다. 이 심술궂은 농담은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재치 있는 풍자가 비팔처럼 쏟아졌다. 클레망스는 다림질을 한 번에 한다면서 딸기를 한 숟갈 먹었다.
르라는 하얀 치즈는 풀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리의 부인은 이 작업대 위에서 그렇게도 애써 번 돈을 똑같이 이 작업대 위에서 이렇게도 빨리 먹어 치운다는 것은 참 재미있는 일이라면서 웃었다. 웃음과 부르짖음에 폭풍이 일었다. 그러자 갑자기 누군가의 커다란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을 침묵시켰다. 보슈가 일어서서 허리를 흔들며 약간 저속한 몸짓으로 사랑의 화산, 일명 여자 꼬시는 병사를 노래하는 것이었다. 나는야 블라뱅 예쁜 아가씨를 깨어내요. 일절이 끝나자 우레 같은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그렇다. 노래를 하자. 모두들 자기의 애창곡을 부르기로 했다. 이것이야말로 재미있는 놀이였다. 일동은 식탁에 팔을 괴고 의자 등에 몸을 젖힌 채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턱을 흔들고 후렴구에서는 술 한 잔을 마셨다. 보슈 씨는 익살스런 노래를 불렀다. 손가락을 벌리고 모자를 젖혀 쓰고 행군하는 병정 흉내를 낼 때는 식탁의 물그릇도 웃을 정도였다. 사랑의 화산을 노래한 다음 그는 가장 인기가 있는 폴로비슈 남자 부인을 부르기 시작했다. 3절에 접어들자 클레망스 쪽을 향하여 천천히 음탕한 소리로 중얼거리듯이 노래했다. 남자 부인에겐 추종자들이 있었다네. 그 중에서도 4사람의 아리따운 자매는 갈색머리 3사람의 큰발이 하나, 8개의 눈동자가 한결 빛나네. 일동은 열광하여 후렴을 따라 불렀다. 남자들은 발을 구르면서 박자를 맞추었다. 부인들은 나이프를 들고 박자에 맞추어 잔을 두드렸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떠들어댔다. 에라 모르겠다. 술값은 누가 내건 한 잔만 하자꾸나. 저기 저 병사. 에라 모르겠다. 술값은 누가 내건 한 잔만 하자꾸나. 저기 저 병사. 가게의 창유리가 울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헐떡이는 숨결이 모슬린 천의 커튼을 펄럭이게 했다. 그동안 비르지니는 2번 사라졌다가 돌아오더니 제르베질 귓전에 낮은 소리로 무엇인가를 알렸다. 3번째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 떠들썩한 속에서 말했다. 이봐요. 그 사람이 여전히 프랑소아의 집에 있어요. 신문을 읽고 있더군요. 틀림없이 무슨 못된 짓을 계획하고 있을 거야. 그는 랑티에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처럼 자주 살피러 간 대상은 랑티에였다. 새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제르베즈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취해 있어요? 그녀는 비르지니에게 물었다. 아니에요. 멀쩡해요. 그러니 더 걱정하네요. 멀쩡한 기분으로 어째서 술집에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제르베즈는 불안한 표정으로 잠자코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갑자기 깊은 침묵이 흘렀다. 피투와 부인이 일어서서 해적 침입이란 노래를 불렀다. 손님들은 말없이 생각에 잠긴 채 그녀를 응시했다. 부하송까지도 파이프를 식탁 위에 놓고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뒤로 젖힌 채 작은 몸짓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었다. 검은 모자 밑에서 파리한 얼굴로 자신만만하게 왼편 주먹을 앞으로 내밀며 몸에 어울리지 않는 큰 목소리로 노래했다. 무모한 해적대가 바람을 타고 우리들을 세차게 몰아친데도 해양의 도적들은 불행을 맛볼 뿐 그들에게 허용된 바다이슬이 용감한 사나이여 총을 들어라. 럼주는 술잔에 가득 찼도다. 바다를 노력하는 도적대들은 이제야 돛대 끝에 재물이 되리니. 의외의 진지한 노래였다. 해상을 여행한 적이 있는 부하송은 머리를 가볍게 끄덕이면서 한 구절도 빠짐없이 칭찬했다. 게다가 이 노래는 피투와 부인의 기분과 딱 맞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쿠퍼는 몸을 굽히면서 어느 날 밤 피투와 부인이 풀에가에서 그녀에게 덤빈 4사나이를 때려눕힌 이야기를 했다. 그동안 제르베즈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사부와 케이크를 먹고 있는 사람들 앞에 커피를 내놓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대로 의자에 앉게 두지 않고 이번에는 그녀 차례라고 외쳤다. 그녀는 파리한 얼굴로 기분이 언짢은 것처럼 변명을 했다. 사람들은 거위에 체한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가냘프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 이젠 잠을 재워줘요를 불렀다. 그러고는 후렴구에 아름다운 꿈을 엮는 잠을 자고 싶어하는 대목에 이르자 그녀는 눈을 찌그시 감고 눈물 어린 눈으로 거리 어둠 속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이어서 푸아성이 부인들에게 머리를 굽어가고
권주가 프랑스의 포도주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노래 솜씨는 김 빠진 맥주 맛과 같았다. 마지막에 애국적인 1절만이 성공적이었다. 삼색기를 노래하는 가사에서 잔을 높이 들고 흔들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한꺼번에 부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사랑의 노래가 이어져 나왔다. 보쇼 아주머니가 부르는 곤돌라의 뱃노래에서는 베니스와 곤돌라의 사공들이 나왔고 로리의 부인의 볼레로에는 세빌리아와 안달루시아 사람이 나왔다. 한편 로리에는 무녀 파트마의 사랑을 이야기했으며 화제는 아라비아의 향료까지 발전해 갔다. 기름때가 묻은 식탁 둘레에서 소화불량의 숨결로 무거워진 공기 속에서 금빛 지평선이 펼쳐지고 상하인가 싶은 목덜미, 시르게 머리채, 기타가 퉁겨지는 달빛 아래서의 입맞춤, 그리고 발 아래 지주와 보석을 뿌리는 인도의 무희들이 지나갔다. 남자들은 천천히 파이프를 피워 물고 부인들은 쾌적한 기분에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띠고 모두가 그윽한 향기를 맡으면서 바로 그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클레망스가 목청을 돋우어 잠자리를 만들어줘를 감상적인 기분으로 노래하자 모두들 환호하며 즐거워했다. 그것은 들판이나 가벼운 새들이나 나무그늘 아래서 춤이나 달콤한 꿀을 담은 꽃받침을 지닌 꽃, 요컨대 토끼의 목을 비틀러 갔던 날 그 뱅생르의 숲에서 보았던 것들을 생각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르지니는 나의 브랜디를 불러서 또다시 떠들썩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손목을 허공에서 휘저으며 브랜디를 부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쿠퍼 어머니에게 생지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노파는 그런 조속한 노래는 모른다고 거절했다. 그러나 곧 가느다랗게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작고 날카로운 눈을 한 주름투성이 얼굴로 생지를 본 리즈 양이 겁이 나서 치마자락을 움켜쥐고 있는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었다. 식탁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부인들은 새침하게만 있을 수가 없어서 곁에 앉은 사람들에게 반짝이는 시선을 던졌다. 어쨌든 그것은 음란한 것은 아니었다. 상스러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모슈는 석탄집 아주머니 종아리를 생쥐처럼 꼬집고 있었다. 만약 구제가 제르베지의 눈짓에 저음으로 웅얼거리며 아부드 엘 카데리의 이별을 노래하여 다시 침묵과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아주 망측한 꼴이 벌어졌을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저 사내는 어쩌면 저렇게도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노세 나팔에서 나오는 멜로디처럼 당당하고 아름다운 금빛 수염 속에서 나왔다. 그가 용사의 검은 안마를 노래하면서 오 나의 고결한 친구여 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의 심장은 고동쳤고 노래가 끝나기 전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만큼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다. 당신 차례예요, 부리 영감. 어서요. 쿠퍼 어머니가 말했다. 노래를 불러봐요. 옛날 노래가 좋지. 사람들은 노인을 향하여 계속 권하고 부추겼다. 그의 멍청하고 거무스레한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영문을 모른 채 일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가 5개의 모음을 잘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젊은 시절 부르던 노래들은 모두 머릿속에 뒤범벅되었다. 그래서 모두들 이 영감을 내버려 두기로 의견을 모았을 때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공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뚜루라라 뚜루라라 뚜루라 뚜루라 뚜루라라. 얼굴에 생기가 되살아났다. 이 후렴의 아득한 옛날의 즐거움을 마음속에 불러일으켰음이 분명했다. 그는 어린애처럼 기분이 좋아져서 차차 낮아져가는 자기의 노래에 도취되어 홀로 그 기쁨을 맛보았다. 뚜루라라 뚜루라라 뚜루라 뚜루라 뚜루라라. 이봐요. 내가 또 저기 갔다 온 건 알고 있죠? 난 마음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랑디에는 프랑스와 집에 없어요. 비르지니가 제르베지의 귓전에 속삭였다. 밖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제르베즈가 물었다. 아니 빨리 걷고 있었고 만날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그러나 비르지니는 이야기를 중단하고 한숨을 몰아쉬었다. 어머 이걸 어쩌지? 저기 저 맞은편 보도에 서 있어요. 이쪽을 보고 있군요. 제르베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용기를 내어 힐끗 바라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노래를 들으려고 거리에 모여 있었다. 건과물 점원과 소세지 가게 안주인과 몸집이 작은 시계 장수가 한 무리를 이룬 채 무슨 구경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거기에는 군인과 프로코트를 입은 신사도 있었다. 대여섯 살쯤 되는 어린 계집의 셋은 손을 잡고 매우 진지한 얼굴로 귀를 기울인 채 바라보고 있었다. 사실 랑띠에는 그 맨 앞줄에 우뚝 서서 침착한 태도로 귀를 기울이며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었다. 제르베즈는 발끝에서 심장까지 한기가 엄습해 오는 것 같았으며 몸을 꼼짝할 수조차 없었다. 그동안에도 부리 영감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투르라라 투르라라 투르라 투르라 투르라라. 아, 이젠 그만하면 됐소. 쿠퍼가 말했다. 영감님은 그것을 끝까지 전부 알고 있어? 언젠가 다시 불러주시오. 알겠소? 우리들이 기분 좋게 떠들 때 말이오. 웃음이 터졌다. 노인은 급히 노래를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창백한 눈으로 식탁을 한 바퀴 둘러보고는 다시 명상에 잠긴 동물처럼 조용한 태도로 돌아갔다. 커피는 바닥에 놨다. 함석직공은 포도주를 청했다. 클레망스는 다시 딸기를 먹기 시작했다. 잠시 동안 노래를 그치고 오늘 아침 이웃집에서 목을 매 죽은 여자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번엔 르라 차례였는데 그녀는 준비가 필요했다. 그녀는 냅킨을 유리잔에 물에 적시어 그것을 관자놀이에 갖다 댔다. 너무나 더웠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브랜디를 한 모금 얻어 마시고는 오랫동안 입술을 문질렀다. 하나님의 아들이던가, 하나님의 아들.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우뚝 솟은 코와 헌병처럼 네모진 어깨, 덩치가 큰 사내 같은 여자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어미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코와 교회당을 집으로 삼고 살아가느나 하느님은 높은 데서 살펴주시니 보아여 그대는 하느님의 아들. 그녀의 음성은 어떤 구절에서는 떨리고 어떤 구절에서는 눈물을 자아내는 듯했다. 그녀는 눈초리를 허공으로 치켜뜨고 하늘을 바라보며 오른편 손은 가슴 앞에서 흔들면서 매우 인상적인 몸짓으로 심장을 눌렀다. 제르베즈는 랑티의 출연에 몹시 괴로워했기 때문에 솟아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 노래는 자신의 고뇌를 말하고 있었으며 자기야말로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버려진 고아라고 생각되었다. 엉망으로 취해 있던 클레망스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머리를 식탁에 대고 식탁보로 솟구치는 흐느낌을 억눌렀다. 몸이 죄어드는 듯한 침묵이 번져 나갔다. 부인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 언저리를 닦으면서 얼굴도 돌리지 않고 그 격한 감동을 오히려 자랑했다. 남자들은 얼굴을 숙이고 눈을 깜빡이며 앞을 가만히 응시했다. 부하성은 목이 메어서 이를 악물고 파이프 끝을 2번이나 뒤씹어 바닥에 내뱉었다. 그러나 여전히 피우는 것을 그치지는 않았다. 보슈는 석탄집 아주머니의 무릎에 손을 얹고 있었으나 막연한 회한과 경건한 기분이 되어 이제는 여자를 꼬집지는 않았다. 오히려 큰 눈물방울이 두 볼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술 취한 일동은 어느 순간 모두 엄숙하고 또한 양처럼 유순해져 있었다. 포도주가 눈에서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다시 한번 한층 부드럽게 후렴이 되풀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의 생각을 털어놓고 싶을 정도로 감동하여 더 이상 견디다 못해 각자의 접시에 쓰러져 울었다. 그러나 제르베조와 비르지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보도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보슈 아주머니가 랑티에를 발견하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한 채 가볍게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세 여자는 다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쿠퍼가 돌아본다면, 쿠퍼가 저 사내를 본다면 어떤 참극이, 어떤 유혈극이 일어날 것인가. 그녀들이 너무나 안절부절 못했기 때문에 함석직공이 물었다. 대체 뭘 하고 있어? 그는 몸을 굽혀 랑티에를 보았다. 저놈의 새끼, 저 뻔뻔스러운 새끼, 저 뻔뻔스러운 쌍판떼기, 저놈의 쌍판떼기. 사람 우습게 보지 마. 내가 끝장을 내줄 테니.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그가 무서운 말들을 중얼거리면서 벌떡 일어섰으므로
제르베즈는 낮은 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소원이에요. 칼은 놔요. 여기 있어요. 무서운 짓은 하지 말고요. 비르지니는 그가 식탁에서 집은 칼을 빼앗아야 했다. 그러나 그가 밖으로 나가서 랑티에게 다가가는 것까지는 말릴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점차 감동이 고조되어 갔으므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한층 더 격한 감정으로 울고 있었다. 그동안에도 르라는 비통한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미에게 버림받은 가엾은 고와 어미 찾는 애절한 그 목소리는 높다란 나무 위를 스치는 새야. 이 마지막 구절은 쓰라린 폭풍의 숨결처럼 지나갔다. 한 잔 마시고 있던 피터와 부인은 너무나 감동하여 포도주를 식탁 위에 엎지르고 말았다. 그동안 제르베즈는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주먹을 입에 넣은 채 얼어붙은 자세로 공포로 눈을 깜빡이며 당장이라도 건너편 거리 한가운데서 두 사나이 중 어느 한쪽이 맞아 쓰러지지는 않나 하여 지켜보고 있었다. 비르지니와 보슈 아주머니도 몹시 마음을 쓰면서 이 사건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쿠퍼는 랑티에게 달려들려고 했으나 갑자기 바깥 공기를 쐈으므로 하마터면 도랑에 빠질 뻔했다. 랑티에는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찌른 채 약간 몸을 피했을 뿐이었다. 두 사내는 서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특히 함석직공은 상대방에게 병든 돼지라고 욕을 하면서 간을 씹어 먹겠다고 했다. 고래고래 욕설하는 소리가 들리고 성난 몸짓이 보였다. 당장에 주먹 다짐이 벌어지고 손목을 꺾어 버릴 기세였다. 그런 상황이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다가가서 얼굴과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맞대곤 당장이라도 코를 물어 뜯을 듯이 설쳤으므로 제르베즈는 아찔하여 눈을 감고 말았다. 이윽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다시 눈을 떴는데 두 사람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르라는 목청을 높여 눈물겨운 목소리로 다음 구절을 노래하고 있었다. 날이 새어 숨결이 꺼져갈 때 가엾게도 소녀는 구원받았네. 세상에는 못된 년들도 있지. 로리에 보이는 모두들 입을 모아 칭찬하고 있는 한편에서 말했다. 제르베즈가 보슈 아주머니와 비르지니에게 눈짓을 했다. 그럼 싸움은 끝난 것일까? 쿠포와 랑티에는 보도 옆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직도 욕설을 주고받고 있었으나 친밀감이 깃들어 있었다. 약간 친근한 말투로 이 녀석이라고 서로를 부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이윽고 건물을 따라 조용히 걷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10걸음쯤 가다가는 되풀이와 다시 심한 입씨름을 벌였다. 벼랑간 쿠포가 또 화를 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상대방은 무언가를 계속 거절하고 사양했다. 결국 함석직공은 랑티를 끌고 억지로 거리를 가로질러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난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한 잔 마셔. 사나이끼리가 아닌가. 그렇지. 우린 서로 이야기가 통하게 돼 있어. 그가 외쳤다. 르라가 마지막 후렴을 마쳤다. 부인들은 손수건을 말아쥐며 합창으로 되풀이하여 노래했다. 고하여 그대는 하느님의 아들이여라. 모두들 르라를 긋고 칭찬했다. 르라는 지친 듯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노래에 너무나 감정을 쏟아내 신경이 쇠약해질까 걱정이라고 하면서 마실 것을 청했다. 그러나 식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쿠포 곁에 조용히 앉아 포도주 잔에 사부와 케이크를 묻혀서 먹고 있는 랑티에를 가만히 응시했다. 비르지니와 보슈 아주머니 외에는 아무도 이 사내를 알지 못했다. 로리의 부부는 무엇인지 수상쩍다고 생각했지만 사정을 잘 몰라서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구제는 제르베즈의 동료를 눈치채고 있었으므로 이 새로 나타난 사내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쿠퍼가 간단히 말했다. 친구입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봐, 수고 좀 해줘. 뜨거운 커피가 아직 남아있을 거야. 제르베즈는 조용히 그러나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처음 남편이 이 전 남편을 가게로 끌고 왔을 때 그녀는 소나기와 함께 내성이 칠 것처럼 본능적인 몸짓으로 두 주먹 사이에 머리를 묻었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당장에 벽이 무너져 모두가 압사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두 사내가 모슬린 천에 커튼 조각도 흔들리지 않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 극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녀는 거위를 너무 많이 먹어 속이 좀 거북했다. 확실히 과식을 했다. 그래서 그녀는 깊이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포식에서 오는 노곤한 기분으로 멍청해져서 단지 다른 사람이 귀찮게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식탁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정말이지 자기 속을 태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들은 별반 관심도 없거니와 복잡한 일들로 결국 만족할 만하게 잘 풀리지 않는가. 그녀는 일어서서 커피가 남아있는지 보러 갔다. 아이들은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후식이 나올 동안 사팔뜨기 오기스틴은 아이들의 딸기를 훔쳐먹기도 하고 무섭게 위협하기도 해서 모두들 겁에 질리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속이 매우 거북한 모양으로 걸상의 창백한 얼굴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뚱뚱한 폴린느는 식탁에서 잠든 에티엔느의 어깨에 그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나나는 침대 및 융단 위에 빅토르를 기대게 하여 팔을 그의 목에 두르고 있었다. 그러고는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졸면서 가냘픈 소리로 자꾸 되풀이하여 말했다. 엄마, 배가 아파. 엄마, 배가 아파. 그럴 테지. 죄에다 취해서 어른들처럼 노래를 하고 말야. 오기스틴이 머리를 흔들면서 중얼거렸다. 제르베즈는 에티엔느를 보자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키스를 할 생각도 않고 옆방에서 케이크만 먹고 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는 에티엔느를 일으켜 그에게 데려가려고 했다. 그러다가 문득 모든 일은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찬의 막판에 소란이 벌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재미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커피 주전자를 가지고 돌아와서는 랑티에게 커피를 권했다. 그러나 랑티에는 그녀를 조금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이번에는 내 차례야. 갑자기 쿠퍼가 혀 꺼부라진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일어섰다. 용케도 내 차례는 남겨두었어. 그럼 얼마나 못된 놈인가를 부르겠어. 좋아 좋아. 얼마나 못된 놈인가. 식탁에 있는 사람들이 외쳤다. 술자리는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랑테는 완전히 잊혀지고 말았다. 부인들은 후렴을 반주하려고 잔과 나이프를 준비했다. 쿠퍼가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발을 벌리고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고 일동은 노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웃고 말았다. 그는 노파처럼 목신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아침마다 자리에서 기어 나오면 기분이 나빠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싸구려 술 한 잔을 그레브 광장까지 사러 왔어요. 오랫동안 길가에서 딴전 부리며 돌아와서 그 녀석을 바라다 보니 그 술이 반이 넘게 마셔버렸네. 그 녀석은 얼마나 못된 놈인가. 거기서 부인들은 잔을 두드리고 요란하게 법석을 떨며 후렴을 합창했다. 얼마나 못된 놈인가. 얼마나 못된 놈인가. 이제는 구투도루가 전체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근처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못된 놈인가 하며 노래하고 있었다. 건너편에서는 몸집이 작은 시계 장수와 건과물 점원들, 소시지 가게 안주인, 채소집 안주인까지도 이 노래를 알고 있어 함께 합창하면서 서로 상대편을 때리면서 웃고 있었다. 끝내는 온 거리가 취해버렸다. 쿠폰의 집에서 풍겨져 나온 잔치 냄새가 보도를 오가는 사람들을 들뜨게 했다. 지금이야말로 가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엉망으로 취했다고 할 수가 있었다. 포타주가 나온 뒤에 고급 포도주까지 마시게 되자 차차 취기가 돈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절정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기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두 개의 램프 속에서 고함을 치며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셨다. 너무 소란스러워 거리를 지나가는 마차 바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의 경찰관이 무슨 사고가 난 줄 알고 달려왔다. 그러나 푸아송을 보고는 친밀한 태도로 가볍게 경례를 했다. 그들은 껌껌한 건물을 따라 다시금 천천히 사라졌다. 쿠퍼는 다음 구절을 부르고 있었다. 더위가 지나간 어느 일요일 부티 빌레트가의 걸음을 푸는 내 작은 아버지 피네트 씨를 더듬어서 찾아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놈은 벗지를 따르고 나무에 올라 냄새가 고약한 걸음 속에 빠졌네. 얼마나 못된 놈인가. 얼마나 못된 놈인가.
그러자 건물 전체가 삐걱거리고 밤에 미정미지근하고 조용한 공기 속에서 함성이 터져 올랐는데 고함을 지른 당사자 자신이 박수를 칠 정도였다. 그것은 그 이상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연회가 어떻게 끝났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쨌든 무척 늦었으리라는 것은 틀림없었다. 그것만은 확실했다. 거리에는 고양이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아마 모두들 식탁 둘레에서 손을 잡고 춤을 추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일까지도 입을 귀까지 벌리고 날뛰며 춤추던 시뻘건 얼굴들과 함께 노란 안개 속에서 희미했다. 분명히 사람들은 막판에 가서는 포도주를 데워 마신 것 같았다. 다만 누군가가 장난으로 잔에 소금을 넣었는지 어땠는지는 잘 기억할 수가 없었다. 이튿날 보슈 아주머니는 보슈가 한 구석에서 석탄집 안주인과 너무 가까이 붙어서 이야기를 했으므로 뺨을 두어대 갈겨주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보슈는 그런 기억이 없었으므로 자기를 놀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나가 교양 없다고 생각한 것은 클레망스였다. 그녀는 도저히 초대해서는 안 될 여자였다. 그녀는 마지막에 가서는 온통 알몸을 드러냈고 속이 울렁거린다면서 무슬림 커튼 한 장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었다. 남자들은 적어도 밖으로 나가기라도 했다. 로리에와 푸아송은 위장에 뒤집혀 황급히 돼지고기 집 앞까지 달려갔다. 그것은 교양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피투와 부인도 르다도 비르지니도 더위 때문에 속이 거북했으므로 안방으로 가서 코르셋을 벗었다. 특히 비르지니는 나중에 탈이 나지 않도록 잠시 동안이라도 침대에 누워있고 싶어 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고 나서 일동은 곧 헤어졌을 것이다. 로리의 부부의 격렬한 말다툼과 불의 영감이 끈질기게 부르는 처량한 투르라라 투르라라를 마지막 소동으로 해서 차례차례 흩어지고 모두들 껌껌한 그 근처의 깊숙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제르베즈는 구제가 돌아갈 때 그에게 가서 흐느꼈던 것처럼 생각됐다. 쿠퍼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었다. 랑티에 그는 틀림없이 끝까지 버티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순간 머리카락에 풍겨오는 숨결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랑티에의 숨결이었는지 더운 밤의 미풍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르라가 그와 같은 시간에 바티뇰까지 돌아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대에서 이불을 한 장 벗겨와서는 식탁을 밀치고 가게 한 구석에 자리를 펴주었다. 그녀는 이 만찬의 찌꺼기 한 복판에서 잠을 잤다. 쿠포 일가가 쳐넣은 요리를 소화시키면서 쓰러져 자고 있는 그날 밤, 이웃집 고양이가 열어 젖혀놓은 창문으로 들어와서 밤새도록 이빨로 작은 소리를 내면서 거의 뼈를 완전히 해치워 버렸다.